예, 예, 감사합니다. 제 소개. 예. 뭐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저는 원래 이제 그 중국 철학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뒤늦게 박사과정 때 한국 철학으로 이제 바꾸게 됐는데, 거의 이제 독학하다시피 했었죠. 근데 그때 박사 논문 제목이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책 제목은 쉽게 말하면 이제 한국인의 하늘 철학이었고요. 퇴계 이황, 다산 정약용, 그다음에 동학 최재우 이렇게 셋을 이제 연결하려는 시도이고, 이제 그런 방법론을 보통은 이제 사상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사라고 하면은 뭐 유학사, 불교사, 유교사, 불교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배웠던 사상사는 그 바탕에 있는 말 그대로 K점식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공통적으로 그런 방법론은 이제 일본에서 중국 철학 할 때 배운 방법론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중국 철학을 하다 한국 철학을 하면서 들었던 의문은 오늘 K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도 도대체 한국 철학이라는 게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라는 건 이제 중국사 하는 선배였는데,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신라 고려시대 불교, 조선시대 유교를 다 중국에서 수입 가져왔기 때문에 뭐 오리지널리티가 없는데 굳이 한국 철학이라고 그런 질문을 좀 받아가지고,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고민했던 게 이제 비교하는 거죠. 비교. 근데 그 보통 철학가에서 비교 철학, 컴패러티브 필라소피, 비교 철학이라고 하면은 동서를 비교합니다. 이스트 앤 웨스트. 이스트는 차이나, 웨스트는 뭐 유럽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비교를 저는 한국과 중국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이 국민 국가적인 발상인데,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어쨌든 동학 같은 철학은 중국의 주류 사상에는 없습니다. 일본도 없고.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데, 중국 최소 10년 했으니까요. 주류, 유불도. 그래서 이 동학이야말로 지금식으로 말하면 K인데, 이걸로 한번 이 중국과의 비교를 드러내볼까 해서 마지막 챕터가 약간 동학, 최재우의 그 하느님 관념. 그 앞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하다가 이제 그 퇴계까지 간 거죠. 퇴계, 다산, 동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뭐 이미 앞에 그 선배 연구자분들이 최동희 교수님 같은 분들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뭐 한국 한민족의 하늘님 관념 이런 거, 뭐 당군 신화에도 나오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왔는데, 그 하늘님 관념에 이제 그게 그 어떤 고대사 이런 걸로 가면은 좀 복잡해져서 정확한 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웠던 거기가 제일 빠를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그 유물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나 여기 요동지방, 만주지방에 대한 기록으로 3, 4세기잖아요. 삼국지, 그 유비관, 위초고 삼국지. 우리도 있었겠지만 다 지금 분실돼가지고, 거기에 그 유명한 그 동이족들을 보니까 아주 제천 행사를 거대하게 성대하게 하더라. 그 유명 하늘의 제사 지내는. 근데 3, 4세기면 이미 중국은 이제 진시황이 나와가지고 황제가 1인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하늘의 제사는 황제밖에 못 지낸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특별할 때고 취임식이나. 근데 그 삼국지를 쓴 그 저자들이 볼 때는 여기 한반도하고 이 요동 지방에 그 보통 8개 국가 있었죠. 저희 그 국사 시간에 뭐 부여, 뭐 옥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이 나라 8개 중에 적어도 4개 나라는 온 국민이 마치 축제를 하듯이 제천의례를 한다는 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 가무 이런 K-팝처럼 국중 대회, 온 나라가 대회, 대대적으로 모인다.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때는 추석이나 설날처럼 비단 옷을 입고, 제가 볼 때 중국 사람들 눈에는 그게 좀 신기하고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중국 질서의 포섭이 완전히 안 된 시기니까 가능했겠죠. 근데 조선시대부터는 금지되잖아요. 이제 제후국으로 들어가니까. 어쨌든 이거 특이하다 해서 동학으로 저걸 해석해 보니까 동학은 모두가 하늘님인데 이 3세기에 이 한반도하고 만주 일대에서도 적어도 그 하늘님이 민중들 전체의 하늘님이었겠구나, 이런 이제 사상적인 분석. 근데 중국은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천자가 하늘의 아들이니까 민중들은 그거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거의 사형감 아니겠어요? 그 차이가 이제 엄청 커 보였고, 거기에서 이렇게 추론이겠습니다만 동학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필연적인 이유라고 할까, 그런 문화적인 토대라고 할까,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그 고려 시대까지는 그래도 막 좀 변형돼서 불교적으로 그 국사 시간에 뭐 팔관회 이런 거, 그게 이제 불교하고 습합돼서 제천을 하다가 조선 시대 오면 논쟁이 잠깐 일어나면서 이제 못 하게 되죠. 세종 시대부터가. 태종 때 논쟁이 좀 있습니다. 병계량이라는 분이 아니 우리가 1000년 동안 했는데 갑자기 왜 제천의례를 못하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반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 논 것 중에 하나가 당군 신화를 끌어들여서 당군이 우리 시조인데 당군은 하늘에서 내려왔지, 중국의 천자가 본붕한테 이런 논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건 결국 우리 조상인 단군의 제사 지내는 건데 그거 왜 안 된다는 거냐, 이런 아주 유명한,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렇지만 이제 세종 때부터는 아마 폐지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동학이 이제 여러 가지를 새로운 걸 하는데 도원기서나 이런 거 보면은 수훈 선생이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시고, 그러니까 이제 동학 교단이 되면서부터는 공식적으로 그냥 했다고 봐야 되겠죠. 민중들이, 정부는 힘이 약해지고. 근데 이런 오늘 주제가 개벽인데 이 개벽을 표방했던 원불교나 증상교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른바 민중종교, 신종교는 이제 대놓고 하는 거죠. 그게 저는 그 한국인의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그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듯이 단군, 하늘님, 그다음에 우리 한국인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부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일본과 전쟁에 나간다거나 할 때 하느님한테 먼저 제사 지내고 이제 그런 거, 대종교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하늘님, 대종교 제천을 아주 제일 그걸 강조했죠. 그래 지금도 우리 그 공주 이런 보훈 취해 같은 거 할 때 제천을 꼭 하고, 우리는 그게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과 비교해도 일본은 적어도 20세기 초반 중반부터, 그러니까 그 전쟁 패전 이후부터는 하늘천, 일본에서 이제 하늘천인데 이게 거의 사어가 됐답니다. 사어. 천황은 써도 천은 안 써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 용어이면서 사상 용어도 쓰잖아요. 하느님도 있고, 천주교는 하느님, 기독교는 하나님, 천도교는 하늘님, 대종교는 하늘님. 그냥 저같이 꼭 종교 없으면 하늘님, 이렇게 다 하늘의 변형태입니다. 그 구분하려고. 우린 사상 용어로도 쓰고 일상 용어로도 쓰고, 윤동주의 서시에 나오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그게 외국어로 번역이 안 된답니다. 일본 학자에 그래서 받고, 일본에는 그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그 하늘관념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고, 중국도 물어보니까, 유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생활용어 잘 안 쓴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켜보면은 그 간판에 막 하늘 치과도 있어요. 하늘 카페도 있고 이런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서양에 갓을 넣은 무슨 간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이 물리적인 하늘이면서 종교적인 하늘이고, 근데 거기다가 님을 붙인 그 하늘님을 최초로 사상적으로 전개한 게 동학입니다. 그 전에는 하늘 따로 님 따로 있었을 거예요. 그 세종대왕 그거 훈몽자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문의 주인 주자를 님주 이렇게 하고 하늘천을 하늘천 이렇게 하잖아요. 한자 천을 용비어천가 보면. 근데 그게 붙어서 나온 용례가 동학 이전에 거의 없습니다. 하나 정도, 이인로의 태평상 어쨌든 없는데, 최재우의 용담유사부터 그게 나오잖아요. 아래아로. 그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의 개념을 고유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사상을 전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그 아래야 하늘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경대전은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말을 이제 외국어로 번역하는 게 동경대전이에요. 네, 우리말의 하늘님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게 동경대전입니다. 한문을 한글로 번역한 게 용담유사가 아니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용담유사는 일관되게 하늘님만 나옵니다. 하늘님, 아래야. 근데 동경대전은 그 당시 천주교의 천주로도 나오고 앞에서 많이 나왔던 상제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신령, 내유 신령 또는 철령, 뭐 별하별, 뭐 기화, 별하별 용어로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 좀 상제하면은 옥황상제처럼 좀 인격적인 거. 예, 천주는 그냥 번역이에요. 하늘천 님주니까 그냥 번역인데 그게 마침 천주교에서 쓰였으니까 오해받기가 쉬워서 더 돌아가시기가 저기에 불리했을 텐데 그거를 굳이 쓰셔가지고 시천주 철령도 씁니다. 하늘천의 영혼 그 신령령. 예, 그러니까 또는 영기 쓰는 신령한 기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건 다 하늘님의 번역인데 좀 기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싶으면 기를 쓰는 거고 인격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뭐 상제를 쓰시는 거고 그냥 직역투름 천주를 쓰시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거꾸로 이해를 하셔서 천주가 나왔으니까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받았을 수는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사상적인 영향보다는 자극일 수는 있지만 굳이 우리 안에 있는 하늘님을 천주로 대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은 그 하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건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동학이나 천도교. 하지만 분명 인격적인 게 또 있어요. 말씀 계시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그리스도교적인 신개념과 비슷하면서도 우리 동아시아적인 그 하늘천, 뭐 유교에서 말하는 천명 할 때 그게 좀 걸쳐 있는 양쪽에 다 제가 볼 땐 걸쳐 있어서 애매모호하지만 둘 다 수용하기 좋잖아요. 반은 있죠. 그런 하늘님 개념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은 하늘님에서 하늘이 빠지고 님만 단독으로 이제 철학화되죠. 님의 침묵이 1926년 이제 올해가 거의 100주년입니다. 김소월의 뭐 님에게 다 그 문인들이 이렇게 쓰거든요. 그때 님은 그때는 이제 단독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존경의 대상은 다 님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늘님 최고의 님인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나라를 이루니까 자기 거에 대한 주체성에서 그렇게 개념을 이제 현대화하는 거죠. 철학화하고. 근데 어쨌든 하늘님은 최재우가 맨 처음에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박사 논문은 이제 님까지는 안 갔지만 그런 걸 이제 박사 논문으로 쓰고 거의 첫 직장이 이제 원광대 한 10여 년 전에 내려와서 거기에 그 종교문제연구소라는 데를 갔는데 뭐 박맹수 교수님도 소개를 해주셔서 근데 거기가 아주 제가 볼 땐 독특한 곳인데 원광대학교의 최초의 연구소일 겁니다. 70년대에 생기셨나? 근데 거기는 소장님들이 다 원불교 성직자면서 교수. 그러니까 신학대 같은 그 연구소인데 원불교 성직자는 교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대대로 한 4대 정도 하시는 연구가 동학천도교 원불교 증상교.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묶어서. 그러니까 원불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동학부터 원불교까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박맹수 교수님 같은 역사학자는 민중종교라고 하시고 또 이제 그 종교학을 하시는 분은 신종교라고 하시고 또 보통 민족종교라고 하시고 여러 용어로 쓰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있죠. 원불교의 슬로건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인데 동학천도교 증상교가 다 개벽 개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그런 동질성을 느껴서 비록 시기적으로는 원불교가 제일 후발주자지만 그 계보 같은 거 그래서 이 네 개를 같이 연구를 같이 그게 원광대의 전통이고 오늘날의 이런 동학 사실 바람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다른 교수님들도 따로 하셨지만 서울이든 어디든 근데 따로 개인적으로 하셨다면 여기는 조직적으로 연구소에서 대대로 스승과 제자가 축척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방원수 교수님 그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럼 개벽 종교라고 하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민족 종교, 민중 종교, 신종교는 사상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개벽은 사상으로 쓴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 개벽 종교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제안을 하고 이제 책에다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통이 이제 그게 지금 마지막에 이제 박맹수 교수님 세대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거의 끝났는데 지금은 그런 걸 연구를 그렇게는 안 하니까. 네, 그래서 한 반세기 이상의 축척에서 그분 세대가 나왔고 그 밑에서 제가 배워가지고 그나마 동학을 빨리 흡수하게 됐죠. 저는 이제 또 다른 근대라는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한국 거기서 또 박맹수 교수님은 뭐 한국과 일본에서 동학으로 박사학위를 2개를 가지고 있으셔서요. 그리고 한살림 운동을 또 하셔서 장일순, 김지아 선생님한테 배우셔서 거기서 그 스터디 매주 한 스터디 모임에서 배웠던 그 컨텐츠들이 다 제 책에 들어 있는 거죠. 오늘 소개한 것도 그렇고, 뭐 한살림 선언도 읽었고요. 김지아 읽었고 김지아의 친구 윤노빈 북으로 간 철학자, 다나카 쇼조도 읽었고 물론 최시영 선생의 아직 공개도 안 된 해월문집 그것도 읽었고 뭐 많이 읽었어요. 전봉준 그거 신문 한 공초도 읽었고 뭐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한 몇 년 사이에 이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서 묶은 게 한국 근대의 탄생 개화에서 개벽으로 2018년입니다. 그걸로 제가 좀그 학계 이름이 알려졌고요. 그 개화에서 개벽으로가 원래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었던 건데 저는 관심이 근대성에 있어서 이 철학과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할 때 항상 그 이슈가 됐던 게 이 모더나이제이션, 근대화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서구적 근대화에 빨라서 우리를 식민지 지배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근대화에 뒤지고 뭐 세국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그냥 사단 칠정론 같은 공리공론, 형이상학적 담론에만 치중해서 결국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아주 전형적인 그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다른 이야기는 없을까를 뒤지다가 그 개벽을 만나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들으면 알지만 자기 혼자 생각해내기 어려운 사실들을 발견했는데 가령 동학농민운동과 3.1운동의 관계 같은 거 전 교과서에서는 따로 배웠어요. 따로. 동학은 전봉준, 3.1운동은 뭐 손병희가 기획했다. 근데 손병희가 3.1운 그 동학농민혁명 때 2인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야 연속적이죠. 이건 같은 그룹이 25년 차이로 그냥 이렇게 한 거니까 손병희 선생이 그 전국 그 동학농민혁명을 경험한 분이 3.1운동 조직한 건 제가 볼 땐 껌이에요. 껌이요. 저희 대학 다닐 때 전대협 이런 거, 전대협 의장 한번 했는데 그거 나중에 김종석 의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배운 거죠. 이거는 전봉준에 의한 전쟁, 이거는 그냥 천도교에 의한 뭐 만세운동, 독립운동. 근데 이게 개벽운동이잖아요. 개벽운동입니다. 그런 사관이 저한테는 필요해서 그런 걸 그 책에다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제목이 개화에서 개벽으로는 우리가 그 서양을 수용하고 선교사분들이 와주셔서 병원도 지어주시고 학교도 지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도 맞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 그건 한 50%라면 나머지 50%는 개벽 같은 동학농민혁명과 3.1 독립운동 빼놓고 한국의 근대 역사에서 뭘 말할 수가 있을까요? 김옥균, 박영효가 개화한 게 얼마나 민중들한테 영향을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촛불 집회나 4.19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그 87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평가를 안 하고 개화 중심으로만 우리가 쓴다는 건 거의 일본식 사관을 그대로 저는 들여온 거라고. 왜냐면 일본이 개화에 제일 빨랐으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좀 개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 식민지 지배를 좀 해야 되잖아. 이런 논리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게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한국이 뭐 근대가 시작됐다는 국사책인가 나온 아마 그거일 겁니다. 그거는 그냥 자본주의가 근대잖아요. 그거는 유럽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자본주의의 그 지구화가 유럽, 전 세계사라고 그 사람들 생각할 테니까.
그런데 저희처럼 식민지 지배받은, 즉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서구도 아닌 우리처럼 대만, 베트남, 한국,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제3세계들도 그 사관에 그대로 따라가야 되나? 그럼 좀 억울한 느낌이 들었어요.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그 할 말이 없는 거죠. 니네 대화가 늦었잖아. 그러니까 니네 무능한 거야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대항 논리이면서 대안 담론을 좀 만들고 싶었을 때 개벽을 만나서 이거는 우리식의 근대라고 해도 되겠구나. 그 자생적 근대. 지금 일본 교수님한테 힌트도 얻어가지고. 근데 그 교수님은 아프리카 전공자시거든요. 아프리카 탈식민지 문학 전공자이셨어요. 그분은 최근에도 광주에 오셨는데 기타즈마 계신. 이제 그분을 또 10여 년 전에 우연히 원광대에서 뵙고, 저도 일본어가 되니까 계속 교류를 했죠. 계속 메일로도 하고 매년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째. 근데 그분한테 제가 많은 걸 얻었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분 아시는 만델라. 근데 만델라는 이제 리더고 그 밑에 김지아나 이런 박종철 같은 사람들이 무수히 있더라고요. 스티브 비코, 뭐 구기와 지용구, 문학.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를 저는 아프리카 얘기는 처음 듣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30대 고문을 받아서 뭐 죽었다거나, 흑인 의식 운동을 했다거나, 우리 80년대, 70년대 그거 너무 똑같은 거. 그 김지아가 아프리카에도 있었네. 그러니까 이 한국의 근현대사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역사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받은 제3세계하고 똑같은 길을 걸었구나. 그들의 역사를 봐야 우리의 역사를 알 수 있겠구나. 비슷한 독립운동을 했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알게 된 거는 만델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우정이 너무, 이번에도 뭐 트럼프도 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너무 끈끈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김대중 씨가 1998년인가에 마지막 대선에 나오실 때, 대통령도 아닐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이었겠죠. 자기 딸의 부부를 한국에 보냅니다. 선물을 하나 주라고. 그렇게 지지한다는 응원. 근데 그 선물이, 그분이 만델라 대통령이 무려 27년인가를 감옥에 계셨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에 계셨고, 두 분 다 노벨 평화상 받고, 두 분 다 나중엔 대통령까지 나오네. 거의 비슷한데, 그 선물이 자기가 27년 동안인가 감옥에서 썼던 시계.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걸 준, 그것도 자기 딸 부부한테. 그 우정이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우리 미국과 그 관세 협정하는 거 다르죠. 그 대통령도 아니었어요. 김대중 씨는 그거에 대한 답례로 자기가 민주화 운동하면서 뭐 고초를 겪으면서 썼던 그 007 가방인가 평생 그걸 또 주고 가고, 그게 지금 기념관에 남아 있을 겁니다. 뭐 연세대학교 도서 어딘지 김대중 도서. 그걸 보고서 제가 느낀 게 이게 비슷한 근대사의 길을 걸었던 리더들이니까 이런 끈끈한 우정이 생기는데, 제가 지금까지 뭐 초중고 대학원까지 배웠던 우리 한국사는 그 중심은 아니었고, 일본의 근대화 또는 뭐 중국의 뭐 오사운동이든 전통 또는 뭐 유럽의 그 계몽주의 이런 뭐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에서 이것만 죽으라고 그래요. 이게 안 보였던 거죠. 반밖에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눈으로 보니까 박명수 교수님하고 이제 스터디할 때 김지아 시인이 1980년대 중반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신분에서 막 쓰셨던 남녘담 뱃노래 같은 글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딱 처음이 그 제3세계부터 시작해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들의 생명운동, 이게 우리 동학의 개벽운동의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 꼭 그 말 그대로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그걸 보시더라고요. 바로 그게 그런 제가 생각했던 그 사관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서세 동점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뭔가 대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전통은 이미 이제 무너지고 아편 전쟁으로. 그러니까 최재훈은 그 각자 위심에서 사상가들은 그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이제 사람들의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절박감에서 동학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거는
서구적 근대화와도 다른 또 전통과도 다른 우리식의 조선과 다른 새로운 모더나이제이션을 꿈꾸신 거죠. 그러다가 천도교로 가면은 일본의 이제 손병희 선생이 망명하시면서 그냥 서구도 또 배우시잖아요. 왜냐하면 동학농민혁명 때 너무 큰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서양의 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꼭 배타적이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동학은 이제 워낙 그 서세 동점 이게 강해서 척양척예요. 하지만 천도교부터는 적극적으로 일본 유학파들을 통해서 그게 천도교의 시작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를 수 있죠. 니네 너무 서구화된 거 아니야? 대표적으로 이도나 같은 사상가, 서양 철학을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끊임없이 어쨌든 우리의 그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막 계속 노력을 하신 거죠. 계속 노력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게 우리식의 자생적 근대화였고 그게 한국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제3세계는 다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네루 수상인가요? 인도에 그분이 1960년대인가 연설을 얼핏 제가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같이 식민지 지배를 받은 나라의 리더들은 공통의 문제의식 고민이 있다. 그건 뭐냐면은 영어로 자기의 루트, 뿌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중 과제 같은 거. 백낙천 선생식으로 말하면 그 루트는 뭐겠어요? 자신의 K 같은 문화, 거기서 새로운 과학기술이에요, 서양에. 근데 그 루트를 포기하면은 이건 그거 옛날 거야 구닥다리 하면 개화파가 되는 거고 루트만 고집하면 척사파가 되는 건데 이 개벽파라는 거는 하여간 두 개를 다 해보겠다는 정말 야심찬 이상적인. 근데 천도교는 그 길을 갔고 원불교도 슬로건이 도학과 과학을 병행하자 이게 슬로건입니다. 도학은 우리 전통 시대 우리 수련하는 문화고. 과학은 그 원불교가 그 의술 같은 거 중시하잖아요. 적어도 슬로건은 그렇습니다. 절대 뭐 한쪽만 하고 그러면은 개화냐 척사냐 그 양자택일인데 그 길을 안 갔던 거 그게 개벽의 길이라고 이제 그래서 개화파 척사파에 대해서 개벽파도 근대 사상사의 큰 줄기로 넣어야 된다는 게 그 책의 주장이에요. 이중 과제를 해결하는 게 개벽이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실제로 텍스트를 읽어보면 그 고민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원불교를 창시한 그분도 1916년에 이제 대각을 해서 창시했는데 첫 줄이 그렇습니다. 그 동기가 지금 과학의 물질 문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질 문명은 인간에게 편의를 주지만 우리 인간의 정신이 쇠약해지면 노예가 되기 쉽네. 이 고통을 어떻게 할까? 거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과학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을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그게 네루 그 수상 그 총리인가요? 그 인도의 그분이 비록 1960년대 글이 좀 늦긴 하지만 공통의 문제의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의 토착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서양의 과학기술로 이제 이렇게 나라를 발전을 시켜야 그런 문제의식이 공통적으로 다 있었겠죠. 예. 그런데 또 중국과 일본과 비교했을 때 저는 이제 일본에서 중국 철학 같은 걸 해서 좀 자신 있게 말한다면은 중국은 받아들이는 방식이요. 종래 유교, 불교, 도교에다가 서양 철학을 접목시킨다고 할까? 뭐 칸트나 헤겔을 가져다가 새로운 유교랄까? 좀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불교도 뭐 유식하고 뭘 이렇게 접목시켜서 일본도 뭐 교토학파가 모르겠어요. 근데 동학같이 속된 말로 그냥 생으로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새로운 학을 그리고 그게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그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새로운 학을 중국의 19세기, 20세기 사상가가 만들었어요. 철학을. 그거 가지고 온 지금 나라가 다 그걸로 지금 빠져있는 그런 철학을 만든 사례를 제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별로 못 들었어요. 일본은 교토학파라고 하는 그 몇 명의 이제 그 사상가들이 그냥 학파 정도지 그게 전 국민에게 이렇게까지 개벽 차원에서 없죠. 신드롬을 일으키는 건 없잖아요. 최재우의 역할이 대단한데 하지만 이제 최재우 선생은 그렇게 인의예지 유교의 덕목은 앞에 성인들이 만든 거지만 우리 동학의 수심정기라는 수양은 내가 새로 정한 거다. 갱정한 거다. 이제 새로운 그 도를 만들었다. 이게 다시 개벽인데 그렇게 그것만 보면은
그러니까 반봉건이니까 유교를 다 부정하고 새로운 걸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이명진 교수님 강의에서도 나왔듯이 아버님이 퇴계학자셨잖아요. 60에 나오셔가지고 17살 때인가 돌아가셨으면 추측을 해보세요. 문헌을 안 봐도 최소한 6, 7살 때부터 한문을 배웠다 해도 10년은 퇴계학을 배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학이 가능했다는 엽설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용을 떠나서 퇴계학을 배웠다. 그 당시 최고의 퇴계학자한테 퇴계학을 배웠다는 거는 학문의 틀을 아셨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철학과에 가서 박사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 틀을 알고 그 틀에다가 우리 전통적인 토착적인 하늘님 사상 같은 걸 집어넣으셨겠죠. 근데 그 틀을 모르면 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영성과로 끝나요. 영성과.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종교 만드는 그건 신종교잖아요. 근데 최재우라는 분은 그 아버지한테 배운 그게 있고 책을 좋아하셔서 학이 뭔지를 아시는 거죠. 우리 동아시아의 학의 전통. 첫째 필수는 수양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우주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지가 어떻고 하늘과 땅이. 몇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인간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아주 조금씩이지만 일찍 돌아가셔서 최소한 핵심은 던지고 가셔서 최시용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체계화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줄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하늘님과의 문답한 체험으로 끝났으면 이건 학이 안 됐고 학이 안 되면 전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도로 남으면은 그냥 이렇게 구술 전술이랄까? 근데 그 이명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 남원에 가셔서 그걸 남기셨잖아요. 자기의 운명을 아셨는지. 조용한 데 가서 논학문 그거 하나 남기면 끝나요. 논학문에 동학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시천지 조화정 그걸 다 풀이하시잖아요. 그 문답한 내용을 다 기록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최재우 선생이 남긴 동학 이론. 나머지는 이제 그 자기 체험이잖아요. 하늘님 만나가지고 했더니 사모님이 놀래시고 막 이런 거고 자기 개탄하고 이런 건데 그 논학문은 정말 논문을 쓰신 거죠. 동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거 하나 있어서 최시영 선생이 나오고 이제 이어지는 건데 대단한 전통이어서 제가 유학을 보는 눈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유학을 결코 본건으로 볼 게 아니라 500년의 그 축척 위에서 동학이 뒤집어진 거죠. 이렇게 뒤집어진 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일본인 교수님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이제 그 불교 주지 스님이기도 하거든요. 정토진죠. 일본의 신정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오모토교, 천리교 있는데 그 종교 신종교 비슷한 시기에 신종교가 나옵니다만 한국하고 그 창시자분들은 그 계시를 받으시고 그 계시의 내용이 그냥 경전이라고 합니다. 수은 선생도 계시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텍스트로 안 쓰셨죠. 남원에 가서 풀어주셨죠. 인간의 언어로. 왜? 그게 되는 분이니까. 유학을 아셨으니까 유학적으로 그러니까 풀어주신 거죠. 개념을. 그 당시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주문은 반반일 겁니다. 반은 하느님의 계시고 반은 자기가 작문을 해가지고 합작입니다. 동학과 유학의 가장 큰 차이는 동학은 천인 합작입니다. 유학은요 천이 개입되면 안 돼요. 신비주의예요. 유학자들이 그 미신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샤머니즘 다 내쫓았잖아요. 근데 동학은 하늘님과의 그런 점에서 좀 그리스도교와 비슷한데 근데 그리스도교도 합작은 아니죠. 하늘님과의 대화를 하고 그 내용을 최재우가 우리에게 전해준 게 동학이니까 하늘님 빼놓고는 동학은 없고 최재우 없이도 동학이 없죠. 그러니까 그 대화 내용이 하늘님이 내가 너를 만나서 드디어 공을 이뤘다거나 이런 말씀하시고 처음에 고백을 내가 그동안 노력은 했는데 공이 없었어서 그런 이유가 어느 한쪽만은 안 되는 게 이게 요즘 K영성이란 말도 누가 쓰시던데 그런 특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완전하다고 고백하는 신개념은 제가 그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최재우 앞에 나타난 하느님은 내가 노이무금 그 5만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설명은 없어요. 무슨 공이 없으셨는지. 제가 그 기존의 중국 철학 지식으로 볼 때 중국 철학에서는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데 그거는 동학의 하느님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대중을 구제하는 건 자기도 못했다는 거죠.
너한테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하고 마음이 통하네. 오심즉 여심이네. 너한테 다 전술기가 되시네. 그 뜻을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처형당하실 것까지 아시면서 순교의 길을 가셨으니까 완전한 합작입니다. 무엇이냐. 조금 맥락은 다른데 우리 해월 선생님은 좀 그 자연 철학에 어쨌든 그 생태 철학적인 측면에서 천인 하늘과 인간은 서로 함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천인상여. 하늘과 인간이 서로 함께한다. 코오퍼레이티브 여기 협동조. 그런 식으로. 천도교에서는 그 하늘님과의 그 최재우 선생과의 대화를 뭐 천사문답이라고 이명진 교수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천인 화해였나 뭐 있을 천인 합작이었나 그런 표현 썼습니다. 지금 정확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유학과도 다르고 불교하고도 다른 동학만의 묘미라고 할 수 있고 저도 무슨 특별한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당이나 안 다니지만 그 최재우의 체험에서 나오는 하늘님과의 그런 그 합작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한국인이라면 다 공감을 할 수 있죠. 굳이 종교가 없어도 그런 게 동학입니다. 그래서 이 기타지마 기신 교수는 그걸 이제 토착적 근대화라고 한 거는 하늘님 개념은 어쨌든 이 한반도 사람들이 믿는 어떤 신앙관념인데 그거를 최재우는 그 당시에 필요한 그걸로 모더나이즈 새롭게 해준 거죠. 새롭게 틀을 딱 잡아가지고 그걸 그 전에는 그냥 관념만 있던 거예요. 철학적인 체계가 없는 거를 딱 어떤 그 학적인 틀에다 넣어가지고 물론 자기 체험이 컸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그냥 서구의 근대를 수용한 것과는 또 다른 우리식의 근대를 만드는 거죠. 거긴 사상가가 필요하고 그런 걸 이제 그게 아프리카에서도 있었고 라틴 아메리카는 잘 아시는 해방 신학 같은 예가 그런 김지아 시인이 양심선언에서 그 해방 신학적으로 동학을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해방은 사회 변혁이고 내유 신령은 내 안의 영성이고 그게 같이 가는 게 해방 신학이라고 하는데 김지아 시인이 70년대 동학을 해석하는 틀은 그거였을 겁니다. 해방 신학적인. 그래서 80년대 이제 넘어가서 생명 이런 거 하셨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 근데 대부분은 그 서구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라틴 아메리카도 그러고 그 만델라 대통령하고 같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진실화해위원회를 하신 투투 그분은 성공의 대주교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쪽 계열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양의 지배를. 근데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뭐 신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종교는 아니고 진짜 자생적 종교가 탄생해서 그걸로 이제 저항 운동을 하고 한 거죠. 천도교도 자생적 운동이잖아요. 원불교도 그러고.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양은 그 다른 나라들은 그리스도교 전통과 습합을 해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게 강하다면, 그게 저건 2019년까지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동화 태제였고 한 5년 했나 원광대에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20년부터는 또 연구소 사정상 새로운 현대 철학을 한 게 생태 철학, 뭐 기후 변화 이런 철학을 했고요. 그 두 개를 엮어서 그 연재한 게 K 사상사라는 이 책으로 나온 거죠. 이제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살림 운동이 1980년대 중반에 탄생했는데 그때 서양에서는 생태 위기 기후 변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우리 녹색 평론이 1991년인데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최초로 지구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 거의 그러니까 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나열을 이렇게 비교하듯이 해본 거죠. 적어도 실천적인 차원에서 한국인들은 그런 그 글로벌한 흐름하고 결코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특색을 거기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게 최근 5년 동안의 연구, 그게 최근 이제 10년 동안의 연구라고 할 수 있죠. 제 소개를 하다가 거의 1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오늘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선생님이 이 제목을 주셔가지고 좀 놀래기도 하고 너무 혁명, 개벽, K까지 다 들어있어서 많이 놀랐는데 집사람한테 보여줬더니 막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다행히 제가 초기 공부할 때는 개화와의 관계, 근대와의 관계였기 때문에 개화에서 개벽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쓴 글은
개벽에서 혁명으로였습니다. 잘 보세요. 최재우, 최시영은 혁명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근데 전봉준이 한 거를 역사학자들이 혁명이라고 했다고 성주현 선생님인가 그거 썼잖아요. 역사학자다 해석이라고. 전봉준도 혁명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종을 보호하는 입장이죠. 왕을. 혁명은 그 왕조 교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왜 동항 그 1894년을 혁명을 했냐면 이유는 단순하겠죠. 무기를 들었다는 무기. 예, 그 전에는 무기를 안 들은 거죠. 그게 개벽이었고. 최재우, 최시영 때는 어쨌든 무기를 전봉준 같은 식으로 무기는 안 들었고 그분들은 개벽이라는 말만 주장을 한 거죠. 그 최재우 앞에 나타난 하늘님이 개벽이란 말을 먼저 씁니다. 개벽 후 5만 년에 내가 또한 처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님의 역사 그 시간 단위로는 개벽이 5만 년 전에 일어난 거죠. 그건 천지 개벽, 하늘과 땅이 처음이에요. 아마 자기가 했다는 건데. 근데 5만 년도 너가 처음이다. 개벽 후 5만 년에 이 말을 쓴 거를 최재우가 용담유사 다른 곳에서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안 일란 거예요. 12제국주의들이 쳐들어오고 안에는 전염병이 괴질운수가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다시 개벽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느님한테 그 힌트를 얻으신 거죠. 개벽 후 5만 년을 써서 그럼 지금이 새로운 개벽의 시대구나. 그걸 한글 다시하고 한자 개벽의 조합으로 다시 개벽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개벽은 동경대전에는 못 나옵니다. 한글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굳이 한자로 쓴다면 재개벽 정도 되겠죠. 다시는 한글이니까. 동경대전은 순한문, 용담유사는 순한글이니까. 예, 그렇게밖에 딱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개벽이 뭔지 설명도 안 하셨잖아요. 뭐 추측해본 건데 추측해보면 시천주라는 인간과 노비를 해방하신 거, 뭐 그런 게 다시 개벽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최시영 선생이 그 개벽론을 구체화하는데 어느 한 단락에서 선천과 후천을 나누시고 선천은 물질 개벽이고 후천은 인심 개벽이라고 하시고 그때 인심이 후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원불교에서는 그걸 정신 개벽이라고 바꿨고요 또는 도덕 개벽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물질이 계속 발전할 텐데 그때는 선천의 도덕이 따라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학군들이 혁명이라는 생각을 안 갖고 개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헌에는 안 나오는 거죠. 전봉준이 그런 말도 안 씁니다. 그럼 무슨 생각으로? 그게 저의 최근 몇 년 동안 2, 3년의 고민이었는데 혁명하자, 엎어버리자 이렇게 그 분노라고 얘기하던데. 그렇죠. 이제 그 당시 용어는 기포. 예, 전봉준이 이렇게 신문 받을 때 그 아마 일본 영사일 것 같은데 너가 그 기포할 때가 뭐 언제였냐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저가 기포할 때 둘 다 기포란 말을 써요. 근데 기는 일어나다잖아요. 기상. 포는 동학의 조직의 이름입니다. 포죠. 그러면은 기포라는 말은 1894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포가 들어간 이상 동학 아니면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농민들 조직이 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포는 분명히 동학이 관련됐다는 거고 기포는 무기를 들었다는 거고 최시영한테 기포만은 안 씁니다. 그러겠죠. 뭐 무기를 그걸 이제 역사학자들이 혁명이라고 하시는 거죠. 기포란 말이 어려우니까. 또는 봉기. 근데 포가 들어갔다는 건 동학이 관련됐다는 거, 동학 조직이 관련됐다는 거, 동학 민회처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고민을 어떻게 했냐면은 가만히 있어봐. 최시영 선생도 이필제난에 동참을 하셨잖아요. 그때 무기 드셨잖아요. 실패를 했지만. 그러니까 최시영 선생이라고 혁명의 생각이 없으셨던 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실패를 해서 더 조심하셨겠죠. 전봉준 때도 조심하시고. 또 최재우 선생은 건물을 주셨나요? 이것도 좀 위험하고 그게 또 빌미가 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벽이란 말은 했지만 혁명의 씨앗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은 있었는데 뭐 그 말이 불손해서 안 썼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개벽이 더 불손하거든요. 천지를 뒤집자는 얘기잖아요. 그 조선왕조실록에 제가 개벽 혁명 다 찾아봤는데 재밌는 용례가 뭐냐면은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일본은 한 번도 혁명이 없었다. 그 왕조개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혁명은.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그러니까 개벽이 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혁명은 안 써도 개벽을 썼으니까 더 무서운 얘기를 사실은 쓴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가 혁명은 무기를 들었을 때 혁명이라고 하거나 비유적으로 뭐 기술혁명 이렇게 산업혁명 쓰는데 무기를 들은 게 혁명인데 개벽을 이 사람들이 말할 때 무기 얘기는 안 하고 영성적인 거 강조하잖아요. 하느님을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네, 그게 개벽입니다. 그 원불교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 이 제3세계의 근대화 운동은 다 종교 운동이거든요. 서구의 근대화 운동은 종교가 배제된 자본주의 산업혁명인데 그 해방신학도 그러고 투투 대주교도 그러고 다 종교예요. 그 영성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 그 라틴 아메리카 이런 거 우리 미션이라는 영화 같은 거 선교사들 그 우리도 삼일운동도 만세 그거는 우리 어를 이렇게 깨우치는 거지. 그 신채호 선생은 반대하시는 거죠. 혁명선언을 쓰셨잖아요. 그 대종교랑 같이. 그분이 볼 때는 답답한 겁니다. 무장을 들고 싸워야지 뭔 만세냐. 끝나고 조선혁명 쓰셨던 게 천도교식으로 저렇게 자치운동, 그 계몽운동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근데 원불교나 이런 그분들은 이쪽이 맞으신 거고, 그러니까 한살림, 생명평화운동 진영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개벽은 지금으로 말하면 생명평화운동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자, 그럼 전봉준을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의 또 딜레마였거든요. 이분이 신문 받을 때 분명히 자기는 접주라고 말했으니까 동학에 관련이 됐고 단기간에 엄청난 동학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고 그걸 다 인정을 했고 그때 뭐 1차 봉기 때 일본군이 오기 전에 한 10,000명은 거느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박명수 교수님하고 이제 스터디할 때 그때 그런 뭐 읽은 그 자료 이런 거 보면은 일본군하고 싸울 때가 아니고 정부군하고 싸울 때인데 이 전봉준의 그 희한한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살생하지 말라는 기교를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이게 군인으로서 적의 복을 하나라도 더 빼야 되는데 그 유명한 군유를 내리잖아요. 박명수 교수님이 무슨 일본의 어디 외무관 뭐 외교부 사료관에서 찾았다는 사료인데 적을 만나더라도 가급적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걸 최고의 으뜸으로 생각한다. 그건 이제 일본군 전이고 1차 때 아마 무슨 뭐 그 백산 전투나 막 이런 거 황토현 전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동족. 그거 보고 또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군대인데 혁명을 봉기를 했는데 그게 저는 이제 개벽적이라고 봅니다. 유교 군대는요 정벌입니다. 유교에서 난을 일으키면 3족 9족을 멸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종교 군대니까 그런 거죠. 평화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적인 군대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뭐 우금치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 방어적으로 그 5.18 시민군처럼 어쩔 수 없이 들었는데 죽일 마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시천주라는 인간관을 믿지 않고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유교는 정의가 먼저거든요. 역적은 죽여버려야 돼요. 악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동학은 다 시천주니까 그런 것보다 시천주를 지키는 게 먼저일 거니까 살생하지 말라는 군유를 자기 휘하 10,000명 그리고 그게 다 지켜졌다는 게 지금 역사학자들 배항석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용담 교수님도 잠깐 그 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신 나온 게 역? 주역이요? 주역에 예. 주역의 그 천지주와 합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천지 합일이 좋아요. 곧 그게 만물생성의 근본이다. 통쾌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대목이 동경대전이요? 그거 아니 그 주역 자체에서. 아, 예, 주역 자체. 네, 주역 자체. 근데 그런 이제 그 기본 사상이란 말이에요, 주역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용담비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재우 선생님. 당연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동양의 그 어떤 깊이 뿌리박은 그런 어떤 생명종주 사상, 만물 생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거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 때는 살생도 뭐 해야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라는 식으로 해석을 예, 그러니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역도 뭐 처음엔 도가 쪽에서 나왔다고 말하는데 결국에 유교 경전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유교 지식으로는 반란을 일으키면 구족을 멸하는 게 유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명보다는 그게 더 중요해요. 질서를 잡는 게 더 중요한데 이 사람 전봉준 부대는 어쨌든 살생을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유교로는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중국 전통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철학으로 봐도 유교 불교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의 공통점은 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불교는 불성이고 도교는 도성이고 유교는 성선설 성을 말합니다. 성. 그러니까 내가 노력 수양을 하면은 내가 성인 될 수 있는 씨앗이 나한테 있는 거죠. 맹자가 말한 사당 같은. 근데 동학은 다른 게 하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격체가. 그건 가능성은 아니고 뭔가 신성한 존재가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참 그러니까 함부로 최시영 선생이 어린아이를 때리는 건 하느님을 때리는 거고 계속 때리다 보면 하느님이 죽으니까 싫어하니까 때리지 말라는 게 가능성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율곡 이희 선생도 경몽요결 이런 걸 쓰시는 게 애들은 몽매한 존재야. 아직 가능성이 희박해. 공부를 들여서. 그러니까 얘는 좀 미숙한 거죠. 근데 동학은 어린아이도 하느님이라는 건 그 자체로 완성. 근데 그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단히 낙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애들도 이상한 놈들이 많은데 그 자체로 하느님으로 대하라는 게 오히려 유학이 상식적이긴 해요. 이걸 잘 키워가지고 근데 동학은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전봉준도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이 이 개벽을 말했던 수은과 해월 선생 안에도 혁명의 씨앗이 있었고 전봉준이 비록 혁명의 봉기를 했지만 개벽을 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혁명과 개벽을 변증법적으로 봐야지 이건 개벽, 이건 혁명 또는 전부 다 혁명 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고 그 개벽운동은 생명평화운동, 촛불운동 최근에 뭐 응원봉 시위로까지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동학은 우리는 1894년은 어쨌든 실패한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시행착오를 저는 2014년인가요? 촛불까지 계속 했다고 생각합니다. 4.19, 5.18. 집요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거를 해냈다고 저는 보거든요. 100년이 더 걸린 거죠. 촛불이 2014년. 120년 걸렸나요? 해냈잖아요. 응원봉.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퇴행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그렇죠. 혁명을 일으키는 그 시행착오가 하여간 그걸 개벽 정신으로 그럼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걸 해냈다고 보는 겁니다. 하긴 뭐 누가 죽은 사람은 없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서는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촛불하고 그리고 제가 PPT에도 넣은 게 2019년 3.1운동 100주년 때 그때 막 하여간 원광대에서 개벽파 해가지고 많은 여기저기 불려다녔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분석한 거는 기미 독립선언, 3.1 독립선언문인데 깜짝 놀랐어요. 한 4, 5년 동안 이 개벽파들의 문헌만 읽고 그걸 딱 봤는데 이건 개화파의 문장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유학자의 문장도 아니에요. 새 기운이 도래했도다. 뭐 새로운 하늘과 땅, 신천지 이거 다 최시영 선생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문명 전환의 기운이 도래했다. 천지가 바뀔 그러면서 인류 공존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벽파들이 아주 좋아하는 레토릭입니다. 비록 최남선 선생이 쓰셨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개화파는 아니실 거예요. 그렇다고 유학파도 아니신데 그거는 근데 천도교에서 기획했으면 당연히 그런 논조로 부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선언문도 개벽파의 작품 사상이 아주 농후하게 들어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 3.1운동 때. 근데 이제 그때 또 제가 알게 된 게 김대중, 장일순 이런 분들의 세대는 동학, 3.1운동, 4.19, 5.18을 그냥 이어서 보시더라고요. 근데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18 한 사람들이 우리가 동학 정신이다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말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얘기를 드리려고 여기 썼지만 이번에 응원봉 시위할 때 전봉준 트랙터인가? 투쟁이다. 거기 2030 그 여성들과 만났잖아요.
아 여기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구나. 동학과 촛불이 비록 그게 저 역사에서 그래도 보여줬잖아요. 그나마 좀 구체적인 물적 증거랄까? 저는 그거 확인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왜냐하면 그 트랙터 제가 그 신문 기사 다 찾아가지고 인용해드렸는데 거기 리더이신 분이 그랬거든요.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격을 못하게 됐을 때 여기가 1894년에 우금치라고. 우금치는 못 넘었는데 우리는 꼭 넘고 싶으니까 도와달라. 그게 트위터에 100만이 넘게 조회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광화문에 있던 여성들이 그 추운 날 가가지고 뚫어준 거 아닙니까? 아 이건 동학이 여기까지 온 거죠.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 쓴 한강 작가가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과거에 대한 동학의 그 기억이 오늘날 우리까지 연결돼서 우리를 구해줬다 이런 말들이 나도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해준다. 그게 그거 역사의 기억. 그래서 동학은 살아있다고 봐야 되고 이번에도 그런 게 증명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어서 보는 그게 이제 역사가들의 사관인데 뭐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일본인 교수님들도 진보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동학 얘기를 들려주면은 그래서 촛불이 나온 거구나 이렇게 바로 자기들이 왜냐하면 일본의 혁명이 시민혁명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죠. 왜 여기는 막 100만 명씩 모일까? 이게 의문인데 동학이 벌써 모였다고 하면은 바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냥 이렇게 이어서 이해를 하시고 다만 우리는 너무 그게 당연하니까 때가 되면 나가는 게 당연하니까 생각 없이 조건 반사적으로 나가는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뭔가 특별한 그 DNA가 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시작이 동학이었다. 이명진 교수님 말씀하셨나요? 저 비디오 유튜브 다 보고 왔는데 처음으로 반란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시위한 게 동학 광화문 복합상소 또는 보훈치에 그 전에 보훈치에 무기 절대 안 들었습니다. 1893년 92년 이럴 때 무슨 성주영 교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강화문에서 복합시위 한 게 강화문 시위의 첫 역사라고. 우리나라의 강화문 시위. 그 전에 무슨 보훈치에 무슨 몇 번 치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절대 무기 안 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동학이 조직한 거예요. 동학이 장악을 한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도 있었지만 동학이 지휘부가 되니까 평화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럼 전봉주는 왜 그랬냐면은 그 송주영 교수님과도 말씀하셨는데 농민이 많았잖아요. 그 농민에 맞춰준 거죠. 그 농민들이 분노에 쌓였고 그런데 그 동학의 역할은 뭐냐? 전봉준이 그걸 다 컨트롤하는. 성리학의 4단 7정 논쟁으로 보면 리기론으로 보면은 분노는 기회 차원이고 패션이 넘치는데 전봉준이 리라는 질서로 동학 이념으로 이걸 아주 소수지만 전봉준 안 했으면 그 컨트롤 못했겠죠. 아시잖아요. 우리 왜 평화집회가 어렵습니까? 분노 때문에 트리거 한 번 이렇게 남기면 근데 저 놀랐어요. 그 한 사람이 그 10,000명 막 넘는 텐데 그걸 했다는 게 그분의 리더십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의병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피 속에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일본은 사무라이가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내가 풀어야지 하면서 나가는 그런 게 밑바탕에 존재하는 그런 그 연원이 이제 어디 있냐. 민의 사상인데 이제 그런 눈으로 유영무 선생님이 유명하시잖아요. 다석 유영무. 그분 정말 독특하신데 유교 경전의 대학 중용의 대학의 삼강령 8.5 뭐 친민, 신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민이라고도 있고 신민이라고 있잖아요. 주작은 친민, 양명학은 신민인가? 뒤집었구나. 주작이 신민, 양명학이 친민인가? 근데 친민이 뭐 백성을 이렇게 친하게 대하라 그런 뜻이고 중국에서는. 유영무 선생은 그거를 어버이친으로 해석을 하셔서 어버이처럼 섬기라고. 그게 한국의 민의 위상인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야 한국인들은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민이 관의 밑에 오는 거를 못 견디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근데 중국은 관이 강하잖아요. 일본도 관이 공사에서 공이 강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왜 민주주의가 빨랐나? 제가 볼 때는 민이 어쨌든 제일 위에 있어야 된다는 사상이 세종실록에도 민이 하늘이다 이런 말도 나오듯이
그게 왠지는 모르지만 있었던 게 아닌가. 저희 친구 중에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제 제3세계를 이렇게 보면 민주공화제가 그 소위 이제 그 20세기 초 이렇게 진행하면서 민주공화제가 정착된 나라들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네. 그렇죠? 대한민국처럼.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뭘까?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해보고 하면서 동학이 있었구나 하는 식으로 이제 네. 그 해석을 하는. 그래서 저도 뭐 대부분 이 역사 가시는 분은 이제 유교 경전으로 시작하시거든요. 동양사, 동양학 한다면 뭐 사마천의 사기 읽고 뭐 맹자 읽고 그러거든요. 유교 하시는데 우리 도울 김영옥 선생님께서 동학은 민본주의의 뭐 극치라고인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아는 민본은 민주가 아닙니다. 민본은요 세종실록 같은 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백성을 적자 어린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의 대상인 백성. 그런 백성이 근본이 되는 정치를 유학자들이 하는 게 민본입니다. 백성이 정치 주체는 아닙니다. 근데 민주는 백성이 정치 주체라는 게 민주잖아요. 그건 직관수의 동학부터죠. 근데 그걸 바탕 깔아준 인간관이 시천주라는 거죠. 니들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의 시작은 동학이죠. 그거 없이 농민 봉기 저는 못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존감이 뭐 뒷받침이 져줘야 자기들이 그냥 반란으로 끝나겠죠. 예,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는 시천주가 구현된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게 있어야 되고 내가 백정도 그 편의장이 됐잖아요. 익산의 남계천. 예, 백정인데 호남을 좌우 전부 리드하는 편의장으로 해월 선생이 앉혀버렸으니까 같은 동학 조직 안에서도 양반들이 반발을 했죠. 어제까지 내 밑에 있던 쌍놈인데 그 명령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해월 선생이 그 설법 보면은 신분제는 인간이 정한 거지만 그 우리 동학의 직책은 하늘님이 정한 거니까 앞으로는 군말하지 말라. 그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하셨죠. 그게 동학이기 때문에 그게 민주주의 시작 아닐까 싶은데요. 예, 유교는 그 이게 신분 질서 없으면 무너집니다. 왜 유학자들이 동학을 민보군을 조성해서 조직해서 정부군보다 더 탄압하냐면은 이 질서가 무너지면은 혼란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정의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모든 우리 생명의 질서가 있듯이 그 사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니들이 그걸 그냥 아주 평평하게 하는 거는 그분들은 그게 공포가 크셨던 거고. 근데 뭐 우리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억압의 기제니까 당연히 뒤집어야 되겠죠. 그게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는 수훈 선생이나 그 해월 선생이 서양의 민주주의 그 계몽주의 사상가를 읽은 게 아니잖아요. 로크나 홉스를 읽은 게 아니고 프랑스 혁명을 몰랐어요. 그냥 자생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게 자생적 근대 아니면 뭐겠어요. 예. 제도만 우리가 그 국회의원제나 대통령제.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 씨하고 그 김지아 씨가 제일 우리 K 사상 중에서 가장 자부심이 있었던 건 동학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동학. 그걸로 고초를 많이 당하셨죠. 1980년 5월 11일 정읍동학제에서 5.18 나기 일주일 전에 김대중 씨가 그때 엄청난 군중 앞에서 또 연설을 하시거든요.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육성 연설이. 그걸 올린 거는 이제 보수 측에서 올린 거예요. 저희 5.18 사주했다고 저게. 왜냐하면 그분 입에서 동학 얘기가 나오니까. 그분 그 우익들의 입장에서 볼 때 동학은 빨갱이잖아요. 반동 세력이고. 근데 그걸 제가 다 녹취를 했는데 김대중의 논리는 그겁니다. 동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 정신이었습니다. 전봉준이 그 당시 합법적인 루트를 다 동원해서 정부에 탄원을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봉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서 민주주의를 만듭시다. 이거였지 선동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우익의 입장에서 동학을 말했다는 게 선동이죠. 그 일주일 뒤에 5.18이 일어나는데 그것처럼 김대중이라는 사상가, 이 정치가에게는 동학이 엄청 자부심이었고 외국인들 만나면은 해월의 사인 여천 이런 거 써주셨죠. 붓글씨로. 그게 지금 남아있잖아요. 박물관에. 예, 동학은 그분들의 그리고 김지아 시인도 마찬가지고 또 두 분의 공통점은 종교적으로는 카톨릭. 그 두려움을 이제 그걸로 극복하겠죠. 하느님을 믿고
근데 사상적으로는 이 동학, 이런 자부심. 그래서 1994년에 김대중 씨가 아태 평화재단 이사장이었을 때, 그때 대선에서 실패하고 잠깐 캠브리지 유학 갔다 와서 쓴 것 같은데, 영어로 쓴 논문 중에 지구 민주주의론을 이제 내거든요. 글로벌 데모크라시. 앞으로의 민주주의는 인간을 넘어선 만물의 차원까지 확장돼야 되는데, 우리가 비록 서양의 민주주의는 뒤졌지만 사상 전통은 저 고대의 중국의 유교, 불교, 한국의 동학, 이거는 그런 지구적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사상 자원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동학의 인내천, 그다음에 유교의 평천함, 불교의 불성, 불교는 만물에도 불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논의를 펴는 게 그 동학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한 명의 저는 동학 사상가라고 봐도 그런 정치가 나오기 힘들죠. 제 1회 정읍 동학 무슨 그 매년 상을 수상할 게 제 1회 이희호 여사가 대신 받으셨죠.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김용옥 선생님도 받으시고 박명수 교수님도 받으시고 정읍 1회입니다. 1회. 모르시잖아요. 왜 김대중이 1회 동학 대상을 받아야 돼?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연설 분야 읽어보면 동학 얘기밖에 없을 정도로 그 자부심이 이재명 대단하죠. 대통령도 동학 실용주의를 하셔서 모르겠어요. 했던 것도 아닌가요? 들은 것 같은데요. 이재명도 동학 이제 동학 사상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인 제도로 나오는 것이 이제 사회 철학에 대해서 이제 나온 부분이 이제 우영 선병희 선생이 뭐 이제 자기 법설 속에서 뭐 민주주의 체제, 상권분립 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놨잖아요. 근데 현대적으로 현대에 와서 동학 사상하고 걸맞는 제도가 있다 그러면 과연 그게 뭐냐? 동학 사상을 구현한 제도요? 네. 했을 때 과연 민주주의일까? 아, 예. 네. 또 뭐 그 자본주의일까? 뭘까? 사회주의일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이명진 교수님 강의 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사회주의인가하고 연합, 뭐 김일성 연합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천도교 잠깐 본 느낌은 천도교는 절대 자본주의하고 친화적이지는 않습니다. 평등. 오히려 사회주의. 그래서 지금 힘을 못 펴는 것도 있죠. 천도교 예를 들어서 크로포트킨의 상호 부조론을 지지하지 약육강식 지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걸통한 민주주의를 천도교 동학이 옹호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회주의에 친화적이죠, 그분들은. 그렇다고 또 맞아 그쪽 부분이 친화적인데 또 그러냐?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사회주의는 어쨌든 종교가 배제된 사회주의잖아요. 우리가 아는 특히 북한, 물론 러시아는 정교회하고 톨스토이 같은 이때입니다만 동학은 굳이 말하면은 그 종교 사회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을 영성. 모든 생명을 네. 최성에 갖추고 그렇죠. 영성이. 그래서 제가 영성적 근대라는 말을 쓴 이유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쓴 겁니다. 제가 배웠던 계몽주의의 근대는 이성적 근대잖아요. 뭐 칸트니. 근데 여기는 하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 하늘님은 굳이 말하면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닌 영성의 세계니까 영성적 근대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또 확신 중에 하나가 그때 이병환 선생님하고 같이 교류하고 있을 텐데 이분이 유라시아 견문을 하면서 제가 모르는 세계 얘기를 막 써놓는데 인도는 힌두 정당이 제일 정당이래요.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건데 우린 정교 분리인데 근데 다른 나라는 러시아 정교회도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 그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천도교 청우당은 그걸 꿈꾼 겁니다. 천도교 청우당. 청우당은 그거 실제로 정치운동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천도교 국가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게 오히려 지금 현실적으로 그 러시아나 인도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정혜정 교수님은 동학 사회주의라고 표현을 쓰셨고 한용운 선생도 부처님은 굳이 말하면 경제적으로 보면 사회주의지 이렇게 하셨잖아요. 인터뷰 때. 그래서 불교 사회주의자.
예, 동학 사회주의. 저는 이 동학 자본주의 이게 안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그 회장님 질문은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인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랄까 불안해서 동학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 대안을 사람답게 정말 사는 그런 민주주의만 이거 트럼프를 봐도 민주주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식 민주주의.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썼던 거는 지난 7월 달인가 이제 그 기타지마 교수님이 저를 일본에 초대해 주셔서 한국의 계엄부터 그 진행 대선까지 얘기를 들려달라. 왜냐하면 일본이 너무 보수화되고 있으니까 관심이 많죠. 이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청중이 일본 분들이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산업 기술 같은 거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학교 교육 체제 다 일본식이잖아요. 심지어 학문 용어 다 일본이잖아요. 당신들한테 정말 뭐 본의 아니게 근대화 과정에서 많이 그런 걸 받았지만 정치는 그게 안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천황제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 미국 같은 민주주의를 받았지만 미국은 제국주의였고 우린 식민지를 받았고 미국은 연합국이잖아요. 우린 단일 조그만 나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식 할 수도 없고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우리가 그 계엄 이런 거 시행착오를 겪느냐. 분단 국가라는 유일한 세계 유일한 체제 안에서 자생적 민주주의를 하는 게 그만큼 힘들었고 근데 여기까지 온 거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모델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모델이. 다른 건 일본이 다 모델이었잖아요. 특히 교육제도 뭐 사범학교 이런 거. 근데 정치는 일본한테 배울 수가 없죠. 우리가 수상제도 아니고. 근데 미국하고는 또 달라진 사회. 거긴 막 연합국이고 중국도 55개 소수민족인데 결정적으로 분단 국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계엄이 이해가 안 가실 거지만 그 계엄 그 포고문을 보세요. 저 빨갱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30-40% 지지자가 붙습니다. 그걸 믿고 한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랐다는 판단착오 못한 거예요. 그거를 착오를 일으킨 거죠. 그건 분단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낙천 교수님이 신간에서 그 최근에 나온 책 서문에다가 계엄과 윤석열은 분단 체제의 괴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쓰신 게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단이 깨지지 않으면 양당제도 안 깨지는 거고. 근데 그 안에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걱정 안 했습니다. 저는. 네, 잘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잘 할 거고. 왜냐하면 일본의 그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항상 한국인 만나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미국한테 선물로 받았지 당신네들처럼 시민혁명에 의해서 만들질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만들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쉽게 안 무너지겠죠. 자기가 만드는 거하고 그냥 수입해온 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동학도 공부하고 그런 일본 사례를 들으면서 내심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번 계엄 이후에도 별로 걱정은 안 했습니다. 예. 제 생각에 지금 민주주의, 사회주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동학의 정신이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그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히 사회주의 예. 그런 틀로 얘기할 수 있을까? 최근에 환경오염이 심해져서 그런 사상가들은 생태철학자들은 사회주의든 뭐 자본주의든 전부 다 산업주의라고. 예, 그 이성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그 똑같다고 봐요. 그 이념은 그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면 뭐 우리는 해월 선생은 천지를 부모로 오시라고 했고 원불교는 천지의 은혜가 최고의 교리입니다. 제일 첫 번째 교리. 정말 생태적인 철학이거든요. 왜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동학품이 일어나고 이렇게 경기 민해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민주주의의 대안을 찾고 계신데 과감성이 좀 필요하죠. 워낙 우리는 지금 수입문화에 일들여져 있어서 우리가 이거 주저주저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2030 그 여성들 보면 정말 대담하더라고요. 그걸 배울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너무 우리는 식민지 지배도 받고 좀 있어서 보석은 있는데
아마 그걸 끄집어내시려고 이런 저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K민주주의까지 나오는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게 예, 저는 그런 믿는 구석도 있고 잘 하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 예. 방향을 잘 잡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체제는 뭐 미국식이건 서구식이건 저렇게 뭐 의회제도건 국회제도로 가도 문제가 있으면은 국민들이 동학군처럼 국회의사당으로 간다. 이게 살아있는 동학이다. 제도화되지 않았어도 그 정신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 민주주의 회복력을 크게 평가했잖아요, 외신에서. 그 이제 우리 이제 2년 논제가 다 탈피하자 뭐 그런 건 일반적으로 이제 다 콘센서스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탈피하자는 거를 기존에 뭐 사회주의, 뭐 어떤 자본주의 아니면 협소한 민주주의 이런 틀에 더 이상 갇혀 있지 말자는 얘기인 것이고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열린 지평 그런 걸 체험한 우리가 다른 그야말로 이제 이중으로 내지는 세계인이 진짜 한국에서 저런 거를 역사 속에서 발현시켰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떤 명제적으로 딱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은 이제 뭐 세월이 걸리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갈증들이 예. 근데 지금 그 K-팝 데모넌터스도 저도 썼지만 그 정도 인기인데 그거를 설명할 만한 그래서 저한테 주신 과제가 K사상, K 철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립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업을 안 했고 잘 보세요. 철학과에서 동학으로 하신 1호 박사가 김용희 선생 아닙니까? 69년생인가? 그리고 뭐 제가 2호인데 저는 동학 잠깐 언급했는데 영남에 하나, 호남에 하나예요. 제가 알기로 없어요. 서울에 없고. 없죠. 역사학은 많은데 철학은 뭐 종교학도 있을 수 있는데 철학으로 동학 박사 전 못 들어봤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그걸 K 철학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인 거고 이제 시작인 거지.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철학적 틀이랄까 사상적 틀을 우리는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있는데 머티리얼은 있는데.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태계, 다산 그리고 동학 뭐 하나하나 하기도 힘든데 이 세계에 대한 연관성을 거쳐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대단히 이게 지금 놀라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퇴계 선생도 제가 감동받았던 게 하여간 노비의 자식을 살리려고 자기 증손자도 결국 죽은 거죠. 네, 그 유학자가 예, 그분 그래서 그 퇴계 그 후손분들의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나 그게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독특한 건데 그분은 조상이기 이전에 선생이에요. 그게 자기 가문을 이끄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안동에 있고 손자가 성균관 서울에 있어서 과거 시험 보려고. 근데 손자한테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증손자인데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 귀여워서 창양이라고 양의 기운이 번창하라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이놈이 허약한지 또 엄마 젖도 안 나가지고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유모 좀 보내달라고 퇴계 선생. 왜냐하면 유모가 아기를 낳거든요. 그럼 젖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얘 아기는 죽이려고 유모도 지금 비실비실한데 좀 더 버텨봐라 하다 죽어버린 거예요. 또 두 번째 반복 사례가 안 무너졌어요. 이렇게 독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근데 그 근거가 딱 두 가지입니다. 주자 선생이 편찬한 근사록이라는 성리학 책에 보니까 내 자식을 살리려고 남의 자식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그걸 실천하죠. 두 번째는 이제 근거는 안 밝히셨지만 측은지심이란 말을 쓰시는데 맹자에 나오는 거죠. 그게 불쌍하지 않느냐. 눈앞에 보이니까. 네. 아니 그때 노비가 사람일까요? 노비 하나 뭐 그거 죽는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할 텐데 그분은 그런 감성이 있으셨던 것 같고 뭐 최시영 선생이나 뭐 수훈 선생도 비슷할 수도 있죠. 뭐 세종대왕도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대목이 놀랐습니다. 저로서는. 예. 결국엔 노비의 자식을 살리려고 자기 증손자가 죽어버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손자한테 죽은 다음에 편지를 그냥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걔의 운명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너무 낙담하지 말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갑게 쓰시고 더 이상 자기도 죄책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일화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그런 인간 존엄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잔인한 장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한 말씀. 또 태계서가 얘기한 어느 대사도 거기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사실? 그렇죠. 그거 이제 근데 불교계 쪽에는 철학 스님들은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예면당해서 그렇지 사실 그러니까 저가 그 퇴계 율곡 다산으로 퇴계 다산 동학으로는 이제 하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를 드러내려고 한번 한 거고요. 또 그 하늘도 내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최치원 그 유명한 풍류를 말했다는 9세기 통일신라 말기의 최치원 화랑의 풍류는 풍류도를 포함 3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 3교를 포함하고 있는 게 풍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유교, 불교, 도교를 우리가 수입하기 전에 이미 그 내용이 풍류에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 역사적 사실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그거를 지금식의 해석대로 유교의 장점, 불교의 장점, 도교의 장점을 그냥 취합한 게 풍류라고 하자니 조금 독창성이 떨어져서 도대체 이분이 뭘 말하고 싶으신 건가 고민하다가 이정배 교수님 글을 읽다 힌트를 얻었나 그 한류를 설명하면서 그때 포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변 문명으로서 외래 문명을 수용하는 태도 천도교 이런 거 이도나는 대식주의가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K-팝을 말할 때 말하는 흔히 나오는 혼합주의, 장르를 넘나드는 그거가 하나의 특징일 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본질적인 내용으로 특징을 잡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비빔밥 같은 건데 이어령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보자기 그 방식, 그거를 이렇게 정신철학 통편의 전병훈 선생은 제조라고 했거든요. 사상의 제조. 조합해내는 방식. 그게 한국적이라고 저는 보고 싶은 거죠. 비빔밥 같은 거.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만 그걸 잘 만들어. 딴 나라는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K-팝 칼럼 보면은 노래 하나에 뭐 열 몇 개 장르가 들어있대요. 이걸 누가 이렇게 그게 발달했다는 거죠. 그거를 최치원 선생이 포함 3교라고 하셨고, 그게 풍류가 아닐까. 풍류도 한류 같은 K-팝 같은 예술가이면서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무인들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주변 문화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랑의 아이덴티티가 대단히 묘합니다. 화랑은 유학자도 아니고 불교 승려도 아니고 도교 도사도 아니에요. 제사의 아이덴티티인데 유불도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중국은 유불도 3교 조화로는 이거죠. 내가 도교의 도사인데 불교도 공부하고 유교도 공부해요. 베타네. 종교 다원주의. 아이덴티티는 도사야. 근데 화랑은 유불도의 아이덴티티하고 다른 K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데 내용은 다 그걸로 채워버리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방식이 저는 중요할 거라고. 오조선의 자료는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상적인 건 찾기가 어렵잖아요. 유물은 많은데 벽화나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 최초일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다 사라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죠. 그리고 이제 흔히 환단고기 얘기도 나오고 막 많이 나오는데 그거의 이제 어려움은 글로벌하게 그거를 이렇게 보여서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왜 퇴계 다산 동학을 잡았냐면은 이거는 해외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텍스트니까 이걸로 보이면은 논란이 없지 않을까. 근데 그대로 가면은 일단 중국이 발끈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일본과의 독도 문제 있듯이. 그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오소독수한. 그러면은 동학이 다산이나 퇴계처럼 우리 내부에서 이게 좀 이렇게 심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역할을 해나갈 수 이미 있을까요? 심화됐죠. 이 정도면 다산 퇴계는 저리 가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문입니다.
가문. 어, 예, 동학 그러니까 유학자 아니, 중에서 학문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다산학이나 퇴계학이나 갖고 예. 있는 아. 오소도스 어떤 그 정통성들이 예? 굳건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동학 관련해서는 뭐 박사위가 몇 개 돼 있지도 않은 거고 아, 예. 아직까지도 학문으로서의 이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도 예. 지금 동학 운동을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운동과 종교 이 개념에서 왔다 갔다 하지 뭐 굳이 그걸 학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문적 어떤 가치와 어떤 흐름으로서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럼 오늘은 사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거라 우리 교수님 그 일단은 취직이 안 됩니다. 취지가 철학과에서. 그러면은 저도 권할 수가 없어요. 제자한테. 왜냐 김용희 선생님도 최근에 교수가 됐고 그것도 교양학부 교수지 철학과로 못 들어가요. 저는 박맹수 교수님이 있어서. 왜냐하면 다 유교 아니면 불교를 뽑죠. 도교도 안 뽑잖아요. 그 교수님 아까 그 고조선에 대한 그 기록이 적다고 그러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조선천국부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작자가 유주연 씨인데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한 일이 고조선에 대한 역사책을 싹 걷어가서 약 45만 권이나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쪽 물론 광개토 대학 뭐 이런 건데 사상 철학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45만 원을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책을 그걸 먼저 가져왔다고 그런 걸 보면 일본 쪽에서는 그 우리 그 상고사에 대한 그 기록 같은 거 그래서 볼 수 없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고대사의 이제 동경은 일단 중국에 비해 너무 왜소하고 또 일본의 지배도 있지만 저는 동학 하나로 컴플렉스는 사라졌습니다. 동학 없어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동학 중국의 유학은 관변 유학, 신실학, 시진핑의 신실학, 관변 유학. 예, 맨날 우리 3.1운동 그 국민교육 현장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올라오는 건 아닌데 우리 동학은 밑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유니크한 현상이고 다시 그걸로 돌아가면은 원불교는 원광대학이 있어서 나름 원불교학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천도교는 천도교 대학이 없어서 천도교학을 못하고 있죠. 거기서 원래 동학까지 해줘야 되고 교수도 채용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뭐 이렇게 성주영 교수님도 천도교 쪽에 했는데 꼭 돈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여러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원불교 얘기를 제가 듣고 놀란 게 꼭 천도교하고 비교하는 건 아닌데 초창기에 돈이 없는 시절에 전 재산의 반을 뚝 떼어서 대학을 만드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인재 양성. 천도교는 다 돈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맞아. 서당으로 시작했잖아요. 천도교는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그 정신이 대단하죠. 저 놀랐어요. 지금도 어려운데 지방 사립 때는 그 보통 용단이 아니면 어려운데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천도교 하면 개벽지를 알고 있지만 개벽은 서양 사상을 우리 대중들한테 알려주는 옛날로 말하면 사상계처럼 계몽지였는데 그 1920년에 나온 개벽의 전신이 천도교의 월보라고 1910년부터 나왔는데 이건 기관지거든요. 거기에 천도교 학적인 요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학 쪽이 강하고요. 서양을 수용해서 뭐 물리학, 자연과학, 뭐 서양의 근대 철학 다 수용해요. 천도교의 월보가 수십 년 동안 매달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잘 정리하면 전 천도교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 성주현 교수님도 역사학적이고 이명훈 교수님 정치학적이시고 철학적 김용희 선생님 계신데 선생님 좀 해주세요 했더니 한 가지 다른 점인데요. 이 학문적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천도교 입교하지 한 10년. 네. 그 전에는 시민단체 있다가 환경하다가 생명 공부하다가 태호 선생님 계신 걸 보고 한우란 연대도 있죠. 거기 감명을 받아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지난 10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일 문제점이요.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이게 사람이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을 하늘같이 선별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보면 그게 잘 소화가 안 돼요. 뭐냐면 사람을 극히 존중하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동감을 해요. 근데 자기 입으로 내가 하늘입니다. 그리고 네가 하늘이다. 그
그 얘기는 못 나와요. 그 얘기 쉽지가 않아요. 모든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얘기가 입에서 팍 나와야 되는데 살짝 꼬부라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자신이 없. 저도 자신이 없는데. 천주교 교회님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 똑같아.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천도교의 본질은 뭐 공경이다, 뭐 존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거든. 해월 선생님이 분명하게 찍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즉 그 얘기를 듣고 제 자신을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동학이 제대로 살리면 그 느낌과 정말 내가 하늘이고 당신이 하늘입니다라는 그 느낌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다. 그렇죠. 너무 이상이 높은. 그 아까 그 이제 민주 민본 차이 얘기 그 고민하다가도 저도 들었던 생각이 기독교식으로 보면은 내가 하늘이라는 건 하늘님이라는 건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속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건 엄청난 주문이죠. 그러니까 우금치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지금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해월 선생 수은 선생 말씀이라면. 네, 그 정도의 그런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게 이제 극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그거 아니에요. 그 이제 천주칙보설에서 서택순 집에 가서 며느리가 배를 짜는데 배우님이 누가 배를 짜고 있냐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짜고 있다. 또 물어보니까 또 며느리가 짜고 있다. 나중에 이제 혜원 선생님이 돌아서서 며느리가 짜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짜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서택순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내 입에서 금방 저 사람이 하느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렵거든요. 그게 참 이게 동학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고 또 그 제대로 가려면 그 경지를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고민 최재호 선생님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강조하신 게 이제 성경신이잖아요. 정성을 다하고 공경해서 성을 믿음으로 가자라고 이런 성경.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인식, 뭐 유학적 인식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약간 이제 그렇게 압축시켜서 동학의 정신이 유학적 언어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퇴계 선생이든 뭐 그 유학자들의 먼저 성경을 쓰시잖아요. 뭐 율곡 선생은 그 중에서 특히 성을 강조하셨고 뭐 퇴계 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조선왕조실록 보면은 제사 지낼 때 태도,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때 공경하고 그 조상님 앞에서. 근데 이제 유학은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한테 할 때도 그런 태도로 하라는 건데. 그 수은 선생도 이제 성경을 받아들이지만 신을 굳이 붙인 이유는 하늘님 신앙이 전제된 게 유학과는 차이 같아요. 유학은 하늘님을 신앙을 전제를 하고 처음 출발 어쨌든 조상신, 근데 그거를 일상에서도 하라는 건데 동학은 하늘님 그걸 믿고 시작하니까 유교에서는 못 믿겠죠. 하늘님에 대한 성각형, 심고 싶고 그게 다 그거이고요. 또 제가 질문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정감록과의 이제 그런 건데 정감록의 영향 백승종 교수님도 강조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메시아 얘기를 한 것도 정감록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도령이라는 진인이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주세요. 근데 동학은 네가 메시아라는 거는 네가 정도령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시작 아니면 뭐겠어요. 네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원불교도 그래서 네가 부처라는 게 그거일 겁니다. 근데 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불교도 네가 부처라고 그렇게 그렇죠. 그 하늘님을 부처님으로 바꾸면 거의 비슷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님처럼 섬기고 자기도 그렇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게 민주로서의 그런 정치적으로는 흐름을 정치적으로 시켜나가고 종교적으로는 메시아가 되라는 거고 실천을 하는 거다. 사회를 바꾸는 정도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게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표님 말씀은 민주적 시민이 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근데 면에서는 민주적인 그 시민. 민주가 대표님은 이제 사람을 섬기는 그 영성이 동반된 민주여야 된다는 게 동학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수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최소한 이게 깨달아야 되는 거지 수련을 그런데 해서 그게 이제 어려운 게 민주주의는 학교에서 배우는데 동학은 수련은 꼭 주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그 감성은 우리가 동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배울 데가 없습니다. 예, 민주주의는 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게 좀 어떤 한국학으로서의 어떤 교과목이 딱 일단 철학을 안 가르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윤리는 가르쳐도 철학에서 가르쳐주는 그게 4년간 10년간 가르쳐 놔야 이제 그 직업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런 점에서 좀 생각이 미치는데 뭐냐면 요새 그 물리학이나 또는 뭐 우주론 또 생명학에서 보면 서로가 다 얽혀 있다. 그리고 그 실상이 어떻게 심지어는 이제 우리는 하나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바탕이 이제 전일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물리학과 생명과학 또 이런 쪽에서 계속 새로운 그 논리로 뒷받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일론의 극치가 가면 당신이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고 이 얘기가 이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그게 한살림운동. 네, 한살림운동. 그게 네, 거기 전일론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전일적 생명. 네. 대단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어제도 글 썼지만 한살림이 없었으면 우리한테 최시영은 전달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살림 선언 보면 최시영 얘기예요. 네. 1989년. 어떻게 보면 그 동학이 그 1860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지만 지금 200년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생명과학과 새로운 그 어떤 과학적인 지식 속에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풍토가 조금씩 더 쌓이는 것 같다 하는 생각. 왜냐하면 전일론에 대한 그 사람들 수용이 좀더 그래서 그러니까 천도교에서 최재우 선생은 이제 교조 창시자이시고 손병희 선생은 천도교로 개칭한 분이니까 중요한데 최시영 선생은 역할이 별로. 네, 그다음에 역사학자들은 전봉준 중심으로. 근데 이제 박맹수 선생만 최시영의 장희순 선생과의 인연이 있어서 박선홍 선생 그때는 아무도 주목을 안 해 90년대. 그런데 한살림만 최시영을 주목한 이유가 생태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생태 철학.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생태 위기가 없었으면 최시영이 주목이 안 됐다는 거죠. 뒤집어서. 예, 저 날아다니는 새도 하늘님의 소리다, 새소리도. 이 당신이 하늘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그 동안에는 제대로 못 받아들여졌지만 앞으로 가면 더 많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물질과 의식과 경계가 없어 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물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생명과학적으로도 우리는 한 생태계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생명적인 존재다라고 이제 이렇게 의식들을 깨닫고 있어서 오히려 앞으로 가면 더 이 동학의 논리가 사람들이 좀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사람이 하늘님이다고 하느님이다고 하는 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확인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던 민주적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전일적 관계의 어떤 의미들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관계상의 어떤 인간관계상의 어떤 주고받는 이런 의미의 그를 떠나서 전체적 생명 속에서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질 수가 그걸 있겠다. 설명하려고 천도교에서 한 1910년대에 한울 개념을 발명합니다. 그렇게 예, 여기는 아래에 한 걸 19세기는
그 천도교의 월보에 나옵니다. 1911년 무렵부터 나오다가 한번 이제 20년대나 가야 정착. 그 이도나 선생이 30년대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한울은. 그렇게 볼 수밖에 예, 그 개념이 필요로 했던 거죠. 전체가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그 한살림 선언은 그 한울 개념을 가지고 한살림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거기 한 사상이 그거입니다. 한. 근데 우리 그 최재우 최시영 선생의 아래야 하늘에는 한 사상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라는 큰 하나. 그래서 천도교에는 한울 개념이 필요했고 마침 그때 한글 개념도 나오고 대종교에서 한월도 쓰니까 영향을 쓸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이도나도 쓰고 50년대 백세명 선생도 쓰고 천도교에서 쓰던 거를 한살림이 받아서 김지하 선생이 선언에다가 큰 생명, 한살림, 온생명, 뭐 장애인 선생식으로 말하면 그게 먼저 한글 썼어요. 조금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10년에 나왔고 여긴 11년이거든요. 근데 한글 개념도 그 무렵이라고 들었으니까 그때 한 뭐 이런 님 그래서 한 사상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고 이도나부터입니다. 30년대 한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철학을 설명하려는. 그래서 한살림 선언 보면 풍류도 한이고 생명이고 그러다 동학으로 건너뛰고 그 다음에 한살림으로 이렇게 3단계로 나오죠. 뭐 오늘 완전히 대학원 토론 교정돼서 그때는 네, 뭐 교재를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괜히 만들어서 PPT. 선생님 얘기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은 막 형이상처럼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죠. 저 우리 실제적인 얘기를 여러분 들리기 때문에 우리 얘기인데요. 우리 얘기라 그런데 일본만 해도 하늘을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2010년 해월 선생의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를 영어권에서 heaven it's heaven이라고 하려다가 heaven은 못 먹어요. 가스로 바꾸니까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그리스 신화 같은 데서는 신들이 서로 잡아먹고 가이아 여신이 아들. 근데 heaven으로 하면은 중국 사람도 이해 못합니다. 예, 천이 천을 먹는다. 한국이니까 바로. 그 신이 신을 먹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밖에 전달할 수가 없는 우리가 다 신이 작은 신들이다 이렇게 이제 하늘이다 하면 이해를 못 하실 거고요. 일본도 중국도 그게 토착적이어서. 하여간 우리 이렇게 교수님 뵙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아이고 예, 영광입니다. 예. 철학가분이 계셔서 오시고 광명